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쿠리치바 인근 상조 제2스피냐이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숲길을 산책하던 한 주민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이어 그는 숲속에 버려진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덤불 속에 버려진 한 남성의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죠. 머리와 몸이 거의 분리된 상태였으며 중요 부위는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강력 범죄율이 높은 국가지만 이토록 잔인한 범행 수법은 현지 경찰과 언론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발견했고, 그의 이름은 곧 브라질 전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브라질 명문 축구 클럽인 상파울루 FC 소속으로 24세의 유망한 미드필더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994년 1월 22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공 하나면 세상을 잊을 수 있었죠. 소년 다니엘은 또래보다 기술이 뛰어났고 유소년 팀인 크루제이로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발끝은 가벼웠고 패스 센스는 눈에 띄었죠. 그의 포지션은 평생 미드필더였으며 그가 평생 뛰게 될 포지션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그는 19세의 나이로 보타포구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그는 경기 중 부상을 입고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부상 때문에 그는 여러 클럽을 전전해야 했고, 상파울루로 복귀한 뒤 2018년 12월까지 클럽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니엘의 아내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아내와 헤어졌고 외동딸인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다니엘은 알라나라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됩니다. 장소는 쿠리치바 근교 한 클럽이었습니다. 우선 생일 파티 전 알라나의 부모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나의 아버지는 에디슨으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에디슨과 크리스티나는 어린 시절에 만났고, 당시 에디슨은 18살, 크리스티나는 겨우 15살이었죠. 2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알라나를 낳았고 6년 후 또 다른 딸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종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토바이 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올리곤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오토바이는 2016년 약물 밀매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그 남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디슨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집뿐만 아니라 사격장에서도 가끔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가 쏜 총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죠. 2017년 다니엘은 인스타그램에서 에디슨의 딸인 알라나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죠. 이후 쿠리치바에 살던 다니엘은 알라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사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임에서 다니엘은 다시 알라나를 초대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같은 해 다니엘은 알라나의 17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참석했습니다. 2018년이 되었고 이번에도 알라나는 자신의 18번째 생일 파티에 다니엘을 초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밤 쿠리치바의 한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열리는 알라나의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사건 당시까지 그저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의 1차 파티는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진행되었죠. 1차 파티가 끝난 후 알라나는 몇몇 친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애프터 파티를 제안합니다. 다니엘 역시 그녀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한 이들은 음주와 대화를 이어가며 늦은 새벽까지 파티를 계속했습니다. 집에는 부부의 침실, 딸의 침실, 그리고 여러 개의 게스트룸이 있었죠. 크리스티나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그녀를 위해 부부 침실 침대에 눕도록 도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으면서 몇몇 손님들은 빈방이나 소파에서 잠이 들기 시작했고 다니엘 역시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발단은 10월 27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술에 취한 다니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디슨과 크리스티나의 침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침실에는 크리스티나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명적인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그는 잠든 크리스티나의 옆에 누워 여러 장의 셀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자신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왓츠앱 그룹 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낸 그의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 지금 생일 파티하는데 여기 여자들 엄청 많아. 지금 생일 맞으네. 엄마랑 자고 있어. 이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농담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메시지들은 다니엘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에디슨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메시지를 보낸 직후 에디슨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디슨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다니엘이 자신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법정에서 문을 열었을 때 그놈이 아내 위에 올라타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 어떤 남자라도 아내를 지키기 위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증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부검 결과 성범죄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그가 몹쓸 짓을 시도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였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공격당하기 전 집안의 그 누구도 크리스티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보낸 왓츠앱 메시지에는 크리스티나가 저항하는 모습이 아닌 깊이 잠들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몸에서도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분노에 휩싸인 에디슨의 고함 소리에 잠들어 있던 다른 손님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어 에디슨은 다니엘을 침실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무자비하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이때 파티에 남아있던 알라나의 친구인 이고르, 에두아르도, 데이비드가 가담했습니다. 다니엘은 셔츠만 입은 채 계속 맞았고 결코 여러 명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 알라나 제발이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이 광경을 지켜보거나 다른 방으로 숨었습니다. 알라나와 크리스티나 역시 현장에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훗날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격자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다니엘이 그냥 나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의식을 잃어 저항불능 상태에 빠졌지만 하지만 에디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놈을 끝내버리겠다고 말하며 공범 3명과 함께 다니엘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 차에 올라탔고 이때가 10월 27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쿠리치바 외곽의 인적이 드문 상조제 두스피냐이스의 시골길로 차를 몰았죠. 차 안에서 공범들은 에디슨에게 그냥 버리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에디슨은 그놈이 내 아내를 건드렸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광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유칼립투스 숲길에 도착하자 에디슨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흉기와 함께 다니엘을 트렁크에서 끌어내 덤불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3명의 공범은 차 안이나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디슨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결국 그곳도 자르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에디슨과 공범들은 현장을 떠났고 그날 아침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다니엘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원이 확인되고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에디슨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라나는 다니엘의 어머니와 왓츠앱을 통해 다니엘이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떠날 때 괜찮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니엘의 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모두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또한 에디슨 가족은 파티에 참석했던 손님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범행 이틀 후 에디슨 가족은 쇼핑센터에서 목격자들을 만나 경찰에 진술할 거짓 시나리오를 짜고 이들을 회유 및 협박했습니다. 특히 알라나는 조작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목격자들에게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인 에벨린에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역시 다니엘이 스스로 걸어서 집을 나갔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은폐 시도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보낸 왓츠앱 메시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와 크리스티나와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에디슨 가족이 다니엘이 떠났다고 말한 시간대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목격자들도 가족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한 것이며 다니엘이 집안에서 심하게 맞는 것을 봤다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에디슨의 집을 수색했고 집안 곳곳, 특히 거실과 에디슨의 차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거들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1월 1일 에디슨은 경찰에 자수합니다. 자수 직후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내 아내에게 몹쓸 짓한 남자를 막았을 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킨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명예를 위한 방어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크리스티나는 다니엘이 누군지 몰랐지만 전에 본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침실에서 잠들었고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갔을 때 다니엘이 그 틈을 타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다니엘이 자신을 만지며 몹쓸 짓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니엘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공범들이 차를 타고 떠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알라나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다니엘과 1년 5개월 동안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알라나는 잠을 자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30분 후 고함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 아빠가 다니엘의 목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다니엘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고 말했고 이후 아빠가 공범들과 함께 다니엘을 구타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4년 3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주범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다니엘을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검찰은 그녀가 다니엘을 침실로 유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증거인멸, 증인 협박,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알라나는 아버지가 다니엘을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사건 이후 목격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가족 또는 친척으로 알려진 에두아르도는 집단 폭행,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고르와 데이비드 역시 에두아르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에벨린은 가족의 사주를 받고 경찰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크리스티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에디슨은 법정에서 술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을 봤지만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 침실로 달려갔고 다니엘이 속옷과 셔츠 차림으로 그곳을 드러낸 채 크리스티나 위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서 다니엘을 구타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거리에 버려두고 가려 했는데 차 안에서 그는 다니엘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흉기가 이미 차 안에 있었고 집에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벨린은 한때 알라나와 친구였지만 그 우정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다니엘을 구타했을 때 누군가 경찰을 부르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에디슨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디슨이 공범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난 후 알라나는 에벨린을 집에 데려다 줄 우버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때 에디슨이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 알라나가 우버를 취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벨린은 나중에 약물 밀매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녀에 따르면 약물을 판매한 이유가 재정 상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이 밝혀진 후 직장을 잃었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으며 어린 딸이 있어 변호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진술했죠. 검찰은 에디슨 가족이 뻔뻔하게 다니엘의 가족과 경찰에게 거짓말을 이어갔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에디슨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브라질의 전 골키퍼 선수인 브루노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축구 선수들이 성범죄와 살인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어떤 아버지나 남편이라도 에디슨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사는 에디슨과 공범들에게 집단 폭행하는 것이 재밌었느냐고 물었죠. 2024년 3월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편결을 받아들여 주범인 에디슨에게 살인, 증거인멸, 협박 등으로
징역 42년 5개월 2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극도의 냉혈함과 잔인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증거 인멸과 증인 협박 혐의로 비교적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라나는 증거 인멸, 증인 협박, 그리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며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고르 에두아르두 데이비드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에디슨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에디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에벨린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약물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에디슨에게 다니엘의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유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에디슨 가족은 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라나는 선고 이틀 만에 인신보호 영장을 통해 석방되었고 모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습니다. 수감된 에디슨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크리스티나의 범행 가담을 주장했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갔죠. 다니엘이 술에 취해 타인의 사적 공간을 침범하고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며 이는 명백한 비난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에디슨이 행한 것은 가족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제압된 상대에게 사적 복수일 뿐이었습니다. 유망했던 축구선수 다니엘은 한순간에 치기 어린 일탈로 목숨을 잃었고 에디슨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